어렸을 때는 수학, 과학 좋아했으니까 약대 가서 약사가 되었고, 약대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할 때 찾아보다가 친구랑 같이 대한항공 승무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약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셋 낳으면서 집 앞에서 애들 키우면서 삼남매 약국을 운영하게 된 게 19년도고요.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살도 찌고 해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는 이제 19년도부터 5년에서 6년 정도 되었고, 달리기에 푹 빠져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달리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런약사를 활동하면서 달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약사 면허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막연하게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입사가 돼서 한 3년 정도 비행기 탔습니다. 제일 먼저 좀 예뻐진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하면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5kg에서 6kg 정도 살이 빠졌고, 근육량도 많이 생겼고, 40대 중반에는 이렇게 살만 빠져도 이제 예뻐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모적인 부분이 참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삶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달리기 하면 그 긍정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이들 셋 키우면은 힘든 일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아침에 달리고 나면 오늘은 더 즐겁게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채널에도 나오게 됐고, 유튜버로 활동도 하게 됐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변화 중에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40살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45살인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지금 저는 5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생각이 들고, 무릎 통증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아팠던 곳도 점점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강운동, 달리고 나서 스트레칭 하고 잘 먹는 거, 이렇게 세 박자가 잘 맞아야지 달리기를 잘하게 되고, 온몸의 근육을 만들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은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이 없어지지 않게 계속 보강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다 아픈데, 그걸 쉬면서 다시 보강운동을 해서 다시 달리기를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쉬고 다시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운동, 스트레칭이 늘 중요하고, 아프면 쉬었다가 또 하시면 그동안 달렸던 게 계속 쌓여서 점점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보면 50대, 60대, 70대도 너무 잘 뛰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 춘천 마라톤 때 만났던 73세 어르신 너무 몸이 가볍고 너무 잘 뛰셔서 보니까 40번째 풀 마라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한 군데 아프신 게 없고 마라톤을 뛰셔도 뛰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 훈련하고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게 마라톤을 뛰면은 안 다치고 부상 없이 뛸 수 있고, 꾸준히 운동한 거를 바탕으로 달리기를 하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없어서 아픈 거고, 근육을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대회는 보통 5km부터 10km, 하프코스 21km, 풀마라톤 이렇게 대회가 보통 있는데, 5km 정도는 그냥 아이들하고 재밌게 뛸 수 있는 거리, 10km 정도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평소에 달리기를 안 해도 달릴 수 있는 거리이지만, 21km 정도가 되면 이거는 달리기를 꾸준히 한 사람만 완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풀코스 42.195km의 반을 달리는 하프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나도 언젠가 풀마라톤을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프마라톤을 처음에는 목표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재밌게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달리기를 키로수를 정하지 않고 늘 30분만 뛰었어요. 그래서 매일 30분을 뛰어서 어느 날은 5km로 뛰고 어느 날은 걷고 오고, 저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리를 정하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 5시 반부터 6시까지는 늘 나가서 달렸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달리다가 주말에만 거리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한 1년 후부터는 뛰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주말에 10km도 혼자 뛰어보고 15km도 뛰어보고 20km도 뛰어보고, 그렇게 거리를 점차 늘려나갔고, 그때가 한창 코로나였어가지고 대회도 없었고 주변에 뛰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재밌게 뛰다가 22년도 가을에 서울 레이스로 첫 하프 1시간 41분 완주하고, 그 해에 풀마라톤 JTBC 첫 풀코스 3시간 53분 완주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신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발 모양이 좀 특이하게 무지외반증이 이렇게 많이 나오신 분들은 그 브룩스 러닝화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친한 친구가 무지외반증이 심해서 브룩스만 신고 있는데, 브룩스도 종류가 많아서 대표적인 모델을 신어보면 무지외반증이 높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 앞에 발이 넓은 사람들은 와이드를 신는 게 좋고,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뛸 때 보면 약간 뒤뚱뒤뚱 거리게 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아치를 잡아주는 신발을 안정화라 그래서, 안정화는 그냥 러닝화의 종류의 한 부분이라 브랜드마다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치가 좀 무너지는 거라 안정화를 신고 싶다고 하면 그런 모델을 신어보는 것도 좋고, 발목 아프신 분들이 아치가 무너진 경우가 많아서 발목 안 좋으신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달리는지 영상을 찍어서 좀 보시고, 아치가 무너지는 게 보이시면 안정화를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이후로 안정화를 계속 신고 있는데, 지금 확실히 그 무너지는 부분이 안 보이고 다른 신발을 신어도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는 신발은 한 달이나 2달에 한 켤레는 사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5켤레, 6켤레 사는 것 같은데, 올해는 맨발 달리기 하고 싶어서 비보 베어풋이라고 아예 없는 신발을 하나 샀었어요. 맨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힐풋이 아니라 앞에로 착지하면서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근육이 성장할 수 있어서 그 신발을 신고 뛰었었고, 그거는 이제 다리에 무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바블라스트 4가 집에 왔거든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못 신었는데, 지금 러너들 사이에서 그냥 일상 조깅화로 제일 유명한 신발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빠르지 않게 일상에서 뛸 때는 노바블라스트 4를 신어보고 싶어서 이번에 구입하였습니다. 슈퍼블라스트도 마음에 들어서 3위. 쿠션이 정말 좋아서 제가 일상에서 훈련할 때 신고 있거든요. 대회 때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신지 않지만 매일 6km, 7km 뛸 때는 늘 슈퍼블라스트를 너무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 2위 나이키 알파플라이 3는 남다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위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부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2위로 밀렸습니다. 알파플라이 3는 신자마자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통통 튀는 느낌이 다른 신발하고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 느낌이 좋은데, 올해 제가 엉덩이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그 신발을 신으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10km 대회 때만 신고 있고 훈련용으로는 신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10km 기록에 도전한다면 알파플라이 3를 당연히 신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는 아디제로 3 올 봄에 사가지고 지난번 풀코스 때 신어서, 올해도 저는 아디제로 3가 제일 마음에 들고, 일단 카보나여서 빠르게 뛸 수 있거든요. 신발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빠르게 뛸 때 진짜 좋아요. 저는 하프 정도까지는 그 신발 신으면 기록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가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발이 되게 칼발인데 그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뛰면 물집이 안 잡히고 이 멍도 들지 않아요. 근데 나이키 신발처럼 꽉
맞는 신발을 신고 풀코스를 뛰면 한 30km부터는 발이 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맞는 신발은 하프까지만 신고 있습니다. 겨울 달리기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두꺼운 이런 패딩 같은 잠바를 훅 입는 게 아니라 안에도 얇은 히트텍 그리고 그 위에 러닝 자켓 이렇게 입고 바지도 레깅스 얇은 거 위에 조거 팬츠 입으면 되게 좋은데 영도에는 기모 레깅스가 좋아요. 나름 그 온도에 맞춰서 매일 뛰다 보면은 자기가 딱 원하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뛰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그 온도 체감이 너무 달라서 자꾸 뛰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신발이랑 장갑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얇은 장갑 위에 두꺼운 장갑 이렇게 두 개를 끼면 손이 안 시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운 날은 핫팩을 들고 가기도 하는데 영하 20도 내려갈 때만 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방수 운동화를 꼭 하나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고 있는 방수 신발은 나이키 페가수스 쉴드입니다. 쉴드가 이렇게 방수가 된다는 말이어서 비 올 때도 뛰고 눈 올 때도 뛰다 보니까 그렇게 쉴드 신발을 꼭 하나 있으면 또 다 막혀 있어서 겨울에 되게 안 춥거든요. 바람이 안 들어와서. 근데 또 이런 신발은 무거워서 이 신발을 신고 매일 뛰다 보면은 또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만 딱 신는 게 좋으시고, 그래서 쉴드 신발을 하나 겨울철에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 옷도 얇게 겹쳐 입고, 그리고 목토시 한 두세 개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모자 쓰시면 되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승무원을 한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걸 좀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약국이 10평이거든요. 10평에서 9시부터 뭐 7시까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달리는 그 시간이 저 너무 소중한 시간이어서 진짜 그 시간만 기다리거든요. 아이 셋 키우는 직장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누구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아이들과 그 약국 안에서의 생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달리고 나면 그 쾌감이 너무 좋고 지금 저는 동네에서 동네 엄마들하고 크루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엄마들하고 아침에 한두 명이라도 만나서 수다하는 그런 게 또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친구들하고 재밌게 새벽에 30분간 뛰고 있습니다. 새벽 러닝의 장점은 특히 저같이 애기 엄마들, 저는 이제 애들이 좀 컸지만 아주 어린 애기들은 아빠가 봐줄 수 있고 뭐 친정 엄마가 봐줄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뭐 집에 가족이 없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애기들이랑 다 잠든 시간에 여유롭게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 달리기이고 새벽 달리기를 하면 그 시간엔 보통 약속이 없잖아요. 진짜 매일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약속을 하고 와서도 새벽에는 늘 뛴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달리기를 엄청 권하고 있습니다. 40대 엄마들이라면 늘 생각하는 게 다이어트. 집에 가면 저 같은 경우도 저녁을 막 폭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운동을 안 하면 금방금방 살이 찌거든요. 식욕 조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그 나비 모양 펜터민이랑 요즘에 핫한 위고비, 삭센다, 주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나갈 수 있는 제일 유명한 약들인데 저는 펜터민도 한 달 먹어봤고 삭센다도 딱 한 펜 맞아봤어요. 위고비는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가기도 하고 맞아보지는 못했는데 펜터민도 제가 식욕 조절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한 달 처방 받아놓고 정말 못할 것 같은 날에 하나씩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도 좋고 그리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집에 가서는 잠이 안 오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흘을 먹으면 확실히 안 먹으니까 살이 빠져요. 근데 약을 끊는 순간 요요가 2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2배씩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빠진 게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요요를 너무 경험했고, 삭센다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느낌인데 주사 한 번 맞으면 그날은 식욕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맞다 보면 위고비도 마찬가지인데 식욕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근육은 없는, 볼품 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주사를 평생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고도비만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처음 시작도 힘든 경우에는 몇 달 정도 잠깐 쓸 수 있지만, 이제 정상 체중의 여자분들이라면 다이어트 약 대신 달리기로 이제 식욕 조절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매일 하나씩이에요. 매일 하나씩인데 처음 먹으면은 반알이어도 충분히 효과를 보거든요. 근데 몸이 또 여기에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정신적으로 안 먹게 만드는 약이다 보니까 펜터민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정말 강해요. 자꾸 찾게 되거든요. 먹은 만큼 또 찾아요.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서도 보면 늘 먹던 사람이 다시 또 먹으러 와요. 늘 겨울 지나서 봄에 오시고 이제 여름 전에 오시고 계절성으로 늘 오시는데, 정신성 약물을 그렇게 먹는 거는 나중 노인이 돼서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중독성까지 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당뇨에도 도움이 돼서 당을 또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좀 더 있어요, 삭센다가. 그치만 삭센다도 금방 요요가 또 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만 쓰시고 늘 운동을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맞아요. 당뇨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귀찮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삭센다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훨씬 고가예요. 4배 정도 더 비싸거든요. 한 펜이 한 달을 쓰실 수 있는데 지금 시중 가격이 50만 원 정도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너무 편리하고, 삭센다나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진짜 울렁거려요. 그래서 입덧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아마 맞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울렁거려서 뭘 못 먹는 거예요. 소화를 안 시키니까 배가 불러서 뭘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는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목표로 달리기를 한다 하시면, 저는 공복에 달리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달리면 전날 먹은 거를 다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린 다음에 계속 공복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뭐 레몬이나 야채나 이런 걸로만 이제 보충을 하고 바나나 하나 정도만 먹고, 그 이후로 점심때까지 식사를 많이 줄이고 이제 건강한 음식을 하면 확실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술 많이 마시고 야식 많이 하시는 러너들은 한 10kg 정도는 이렇게 매일 달리기 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빼시더라고요. 이 열량을 태우는 데는 특히 공복유산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마 한 달, 2달 정도면 몸이 타는 느낌을 스스로 딱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체질이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달리시면 많이 먹는 날이 있어도 그렇게 살이 안 찌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진짜 이 대사가 빠르지 않아서 계속 군살이 생기고 내장 지방도 안 좋아지고, 제가 보기엔 달리기로 하루에 30분 정도 꾸준히 하고 하루 정도는 쉬고 주말에 장거리를 뛰면은 그 장거리를 뛰면서 내장 지방이랑 군살이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풀코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주말에 20km 정도 뛰고 오면 확실히 탄탄해진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도 확실히 붙고, 그 20km 정도 뛰는 거는 근육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딱 보면 복근이 달라진 게 전후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 30분씩 뛰고 주말에는 10km에서 20km 정도 뛰면은 군살은 다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보강 운동을, 스쿼트랑 복근 운동은 정말 따로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최근에 방송에서 슬로우 조깅에 대한 걸 나와서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70세 넘어서도
저렇게 조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슬로우 조깅이란 게 걷기와 다르게 다리에 힘을 주거든요.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이게 슬로우 조깅을 하면 앞쪽으로 뛰게 돼요.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이 걷기보다 근육을 훨씬 잘 만들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해보는 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식단은 잘 안 했었는데 이번 춘천 마라톤 2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침 같은 경우는 야채랑 과일만, 탄수화물이랑 육식은 오전에는 안 먹는 게 이제 저의 목표고요. 아침에 너무 배고픈 날은 바나나 먹고 뛰러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갔다 와서 사과, 그리고 제가 비트도 좀 챙겨 먹고 있고 당근, 양배추 요 정도 해가지고 아침을 먹고요. 점심에는 현미밥, 곤약밥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랑 점심은 잘 먹어요. 근데 늘 야채를 많이 먹어요. 양배추는 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박 이런 식으로 해서 점심은 샐러드도 이렇게 곡물 많은 샐러드 먹고 점심은 닭 가슴살도 먹고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고요. 또 저녁도 간단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5시, 6시쯤에 간단히 오트밀이나 이런 거 약국에서 챙겨 먹고 저녁은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춘천 마라톤 전후로 해서 제가 몸무게를 한 3kg 정도 이제 감량을 했고 지금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으로는 내년엔 채식을 한번 해볼까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이랑 두부로 해서 단백질을 콩류랑 해서 많이 먹어보고 이제 정말 러너로서 건강한 음식만 챙겨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스를 제가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 작년에 제가 종아리 부상으로 한 2달 정도 달리기를 못했을 때 파스를 정말 종류별로 다 써봤거든요. 소염 진통제에 들어있는 성분의 파스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소염 진통제에 써있는 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아세클로페나 플로비프루펜, 이부브로펜 해서 그 펜자 들어가 있는 게 소염 진통제 파스여서 정말 아프실 때는 파스 혈류가 많이 돌아가는 그쪽에 파스를 붙여서 주무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인기 많은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는 빛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케토프로펜 성분 같은 경우들은 밖에서 뛰는 러너들은 안 쓰시는 게 좋으시고요. 요 점은 좀 유의하시는 게 좋고 늘 통증을 달고 있는 만성 통증 러너들이라면 한방파스나 멘톨 성분의 파스들 이렇게 발라주시면 확실히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따뜻한 파스 도움이 됩니다. 붙이는 파스에 알러지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바르는 파스 쓰시면 좋으시고요. 또 스프레이 파스도 시원해서 훈련 중에 쓰시면 혈류 효과가 좋아서 쥐나거나 통증을 잡아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막 다친 통증에는 얼음찜질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때 염증을 확 가라앉혀줄 수 있기 때문이어서 하루 이틀 된 통증에는 시원한 파스가 좋고요. 오래된 통증에는 이제 혈류를 잘 개선해줄 수 있는 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한 파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파스 중에도 보면 이제 카타플라스마라고 도톰한 파스가 있는데 그 파스에는 수분 함량이 많아서 붙여놓고 떼었을 때도 잘 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얇은 파스 괜찮으시면 얇은 파스 쓰셔도 되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붙였을 때 알러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도톰한 파스로 사셔서 붙이시면 되십니다. 러너들은 이 에너지를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양제도 잘 드시면 좋거든요. 비타민 B군, C군, D군 해서 매일매일도 좋은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지만 마라톤 전이라면 아르기닌 같은 거는 이제 혈액도 잘 돌게 하고 심혈관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 1주 전에서 2주 전부터 챙겨 드시면 좋으시거든요. 저는 꼭 아르기닌 챙겨 먹고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쥐나 통증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마그네슘은 축적 효과가 있는 거여서 한 일주일 전부터 마그네슘 약간 고함량 액상으로 미리 챙겨 드시면 이제 달리기 할 때 쥐나는 거를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을에 마라톤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감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타민 C 같은 경우가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도 꾸준히 챙겨주시면 좋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경옥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 아프거나 호흡기 질환 안 좋으신 분들은 폐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있어서 보약처럼 이제 달리기 전에 한 열흘 전부터 경옥고 챙겨주셔도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사실 수 있는 영양제들이 더 많잖아요. 네, 일반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약국에서만 사실 수 있는데 그게 허가받기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고 도움이 돼야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함량이어도 좀 더 까다롭게 걸러진 일반 의약품을 드시면 좀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 없이 약국에 오셔서 바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사님들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도 엉덩이 부상이 있으면서 정형외과에 다녀오면 정형외과에는 보통 근육이완제랑 아세클로페낙, 이게 아세클로페낙 같은 경우는 근골격계에 잘 듣는 진통소염제여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염증이 확실히 빨리 가라앉아요. 그러고 이제 통증을 계속 관리를 하는데 약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는 뭐 브루펜 계열, 덱시브브로펜 이런 건 진통 효과가 좋은 약들이고요. 그리고 달리는 도중에 너무 아프시는 분들은 이제 타이레놀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타이레놀은 간에 많이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같이 긴 장거리를 뛸 때는 이제 내장 기관도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아프다고 진통제를 먹으면 간에 부담이 돼서 더 길게 못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 안 남았을 땐 괜찮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을 때는 진통제보다는 오히려 파스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통 소염제를 수시로 너무 아플 때마다 훈련하고 바로 또 먹고 다음날도 습관적으로 먹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간 수치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자연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항염증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비트즙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뭐 강황이나 생강같이 이런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항염증 성분으로 염증을 다루면은 좋고 장거리나 달리기는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이 있으면 꼭 쉬셔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또 근육을 만들어서 다시 달리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는 진짜 큰 부상이 있거나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실 때 그럴 때 드시면 좋고 너무 아플 때 진통소염제를 먹고 통증을 달래가면서 뛰는 거는 이제 몸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젠식스 같은 경우는 브루펜 성분. 브루펜 성분도 신장에 또 안 좋아요. 브루펜 성분은. 근데 뭐 몇 알 먹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지만 일단 다 간 대사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느끼기에는 독성 물질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소염 작용은 좋지만 그런 독성 물질을 많이 먹는 거는 몸의 컨디션에는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달리고 나서 제 삶이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하루 종일 달리기 생각만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40대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스트레스 너무 많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서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 힘든 마음을 아이들도 저희들도 달리기라는 좋은 운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운동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돈을 내야 되지만 정말 러닝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있는 운동화랑 집에 있는 러닝복 입고 가볍게 달리기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담아 제가 런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도 늘 오시는 손님들한테 약 드시지 말고 저랑 같이 달리자고 제가 맨날 권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네 크루도 벌써 30-40명 정도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달리기에 그 재밌는 마음과 기쁨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약사 정보라였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의 영어 습득을 조금 적극적으로 돕는 이제 엄마표 영어라고 부르는 것의 이제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엄마표 영어 방식하고 조금 다른 점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나 소통을 가장 중심에 놓고 아이의 영어 습득을 도와준다는 점이 다른 엄마표 영어 방식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아이가 영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고,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급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를 해서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리서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데이터들이 그런 거를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결정적 시기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늦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 이전에 어떤 외국어를 완성을 시켜야 외국어를 결과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시기를 17세 정도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외국어 하나를 마스터하는 데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10살에서 12살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영어를 그 정도의 공교육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한 그 정도에 시작하면 늦지는 않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5살 6살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늦게 다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경우에 영어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너무 이제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반면에 영어를 10살에 시작하는 것과 한두 살 더 어릴 때 시작하는 거의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영어를 학습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나 돌 이전에 아이에게 영어의 소리를 좀 노출해줬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들로 밝혀졌는데, 패트리샤 쿨 교수라고 하는 굉장히 명망 있는 언어학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 그 돌 되기 이전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아기들한테 영어권의 아기들인데 이제 중국어를 들려주는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돌 이전에 들려줬던 아기들과 들려주지 않았던 아기들이 돌 이후에 중국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영어에는 없는 이제 중국어의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들을 잘 구별을 하는가 비교해서 봤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돌 이전에 이 새로운 언어, 2개 이상의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모노링구얼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외국어의 소리들을 더 잘 변별하는 능력이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어에는 없지만 영어에는 있는 좀 미묘한 소리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느끼다, feel 있고 채우다, feel이 있는데 이 feel과 feel의 차이는 한국어만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떤 언어이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돌 이전에 모국어에 너무 길게 노출이 되기 이전에는 그 소리들을 변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 이전에 이제 한국어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한국어에 패치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외국어의 그런 쓸데없는 한국어에 없는 소리들을 변별하지 않고 한국어 기준으로 소리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뇌 속에 생기는데, 이제 돌 이전에 다른 언어에 대한 노출도 충분히 되는 경우에는 외국어의 소리들도 듣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릴수록 영어를 좀 쉽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특히 돌 이전에 영어의 소리들을 들려준다면 더욱더 큰 이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10세, 한 12세 이 정도 때 영어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고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주제인 만큼 언어 전문가나 이중언어 전문가 이제 자문까지 받아서 제가 이 내용을 책에다가 적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언어 전문가나 이중언어 전문가 분들이 말하는 바는 2개 이상의 언어를 일찍부터 접한다고 해서 언어 발달에 어떤 저해가 생긴다거나 모국어 발달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언어를 배우는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언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냐 한국어냐를 떠나서 어떤 언어이든 간에 굉장히 풍부한 언어 소리들 그리고 언어 자극들에 노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뭔가 영어에만 좀 포커스를 갖춘 전략을 가져가게 되다 보면 한국어에서 아이에게 좀 양질의 언어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포커스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하루 종일 아이한테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좀 풍부한 한국어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영어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책을 거의 읽어주지 않고 이제 영어 책만 읽어주는 경우라던가 이렇게 조금 포커스가 너무 영어에 집중되는 경우에 영어에 집중하는 만큼 한국어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한국어 발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노출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아이가 뭐 혼란을 겪는다던가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이 굉장한 양분이 된다.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거에 더해서 조금 특별한 이점을 가져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두 언어를 좀 루틴하게 이제 접하는 아이들은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재빠르게 인식을 해서 그 언어의 스위치를 탁 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뇌는 영어도 기대하고 한국어도 기대하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전두엽이 조금 강화가 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언어로 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나한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 실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일상 속에서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할머니한테 영어 그림책을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심리학에서 마음 이론이라고 하고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이제 역지사지의 능력이라고 많이 밝혀져 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 언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조금 일상 속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이링구얼 육아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과 영어를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의 사고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언어에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된 이런 바이링구얼이나 멀티링구얼의 가정의 아이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던가 어떤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뇌가 사고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바이링구얼 환경에 처한 아이들은 굉장히 뇌발달 상에서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 상에서도 한 언어에만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과 조금 다른 좀 특별함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이들이 영어를 일상 속에서 소통 그리고 진짜 언어로 접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그런 엄마표 영어의 방식들보다는 순수하게 영어를 좀 언어로 접했을 때의 효과라고 보여져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바이링구얼 육아라는 것을 제가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영어를 잘하셔서 너무 좋겠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영어를 못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되게 많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영어를 잘 하느냐 아니냐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허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면서 몸소 경험을 했는데요. 일단 질문에 답하면 영알못 부모들도 바이링구얼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여기에 허들을 느끼시는 이유는 바이링구얼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중언어 구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발음이 좋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제 그런 뭐 교포라던가 국제결혼 가정의 이제 자녀라던가 이제 그런 경우를 보통 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벽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이 바이링구얼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정의를 할 때 학자들도 유창하다, 뭐 자유자재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넣어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좀 최근에는 유창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어요. 바이링구얼의 개념에서. 뭐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넓은 범위에서 바이링구얼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언어를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인이지만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영어로 좀 소통을 해요. 그게 아주 뭐 능숙하든 능숙하지 않든. 그렇다면 저도 바이링구얼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링구얼의 어떤 스펙트럼, 바이링구얼의 범위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부터 영어를 그냥 아주 기본적인 소통만 할 수 있는 사람까지 특정 맥락에서 그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두 바이링구얼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뭐 water? 이렇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소통의 하나의 형태이고 복잡한 뭐 문법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와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해서 영어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바이링구얼 육아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뭐 water? 뭐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부모님의 영어 실력이 조금 이제 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 나는 영어를 못해 라고 해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과 나는 영어를 못하지만 내가 예를 들면 한 단어 아니면 두 단어 정도의 문장은 뭐 조금 들려줄 수 있어. 그리고 아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좀 기억했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영어로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좀 들려줘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작게라도 시작한 사람은 몇 년 뒤에 굉장히 다른 지점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언어에 굉장히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자기 언어 능력이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신호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의 제스처, 엄마의 표정, 엄마의 몸의 방향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활용을 해서 엄마가 말하는 바, 아빠가 말하는 바를 되게 잘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영어로도 아이와 충분히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아이가 내 말을 알아듣네? 내가 영어로 해도 아이와 소통할 수 있네? 이런 걸 좀 느끼다 보면 부모님이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돼서 또 뭐 표현들을 찾아보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영어 실력이 부모님도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영어를 굉장히 못했는데 바이링구얼 육아를 처음에 이렇게 작게 시도해 보다가 굉장히 부모님도 아이도 같이 영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이 바이링구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를 진짜 입에서 내뱉는 게 너무 잘 모르겠고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에 부록으로 아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좀 간단한 영어 표현들을 실어놨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면서 좀 달달 외워서 아니면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한두 문장씩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시면 바이링구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이제 읽어주는 게 언어 발달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한국어 책을 읽어주는 것과 영어에 조금 미숙한데 아이에게 영어로 된 책을 읽어주는 그 경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책을 읽어줄 때는 내가 글만 줄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나 그림에 관련해서 아이와 굉장히 뭐 질문도 던지고 되게 풍부한 대화와 상호작용을 곁들여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화식 책 읽기라고 하는
하는데 실제로 그냥 텍스트만 줄줄 읽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를 곁들여서 하는 대화식 책 읽기가 훨씬 더 양질의 책 읽기가 되고 아이의 언어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서 책 읽기의 한 방법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 영어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족하게 되죠. 아무래도 엄마가 영어로 뭔가 질문을 떠올린다거나 아이에게 뭐 영어로 이거 봐봐 뭐 이런 말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영어 그림책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런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정도 그리고 좀 양질의 인풋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아이와 그림책을 읽거나 혹은 뭐 영상을 활용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어로 좀 소통을 곁들여서 우리가 책의 텍스트를 아이에게 읽어준다 그대로 그런 거는 사실 뭐 세이펜이라던가 뭐 기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아이와 이 책을 도구로 간단하게라도 소통을 한다, 대화를 한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고 뭐 영상을 볼 때도 함께 보면서 같이 좀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 영상을 이제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어쨌든 아이의 하루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특히 그림책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엄마표 영어에서 그림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책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주기 어려운 굉장히 고급의 어휘라던가 이제 문법 구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한국어 그림책을 아이에게 많이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면 그 한국어 문법이나 뭐 어휘나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를 잘 습득하는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어에만 이제 집중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와 일상적인 소통을 영어로 하면서 어떤 뭐 책 읽기라던가 이런 조금 더 고급의 어떤 언어가 필요한 부분은 한국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뽀로로가 등장하는 책을 읽고 있다고 하면 뭐 뽀로로가 뭐 케이크를 먹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걸 읽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케이크를 먹었네? 오늘 뽀로로 생일인가? 왜 케이크를 먹고 있을까? 우리 누구도 어제 엄마랑 같이 케이크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책에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이라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던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풍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지만 영어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한 우리 세대의 어떤 영어 교육의 단점, 폐해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면 안 되는 거, 영어를 OX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영어는 언어라고 하는 점을 부모님도 먼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말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말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문법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아니면 뭐 스펠링이 틀렸으면 단어를 좀 잘못 썼으면 거기다가는 X가 그어지잖아요. 우리는 틀리다는 피드백을 항상 받고 자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나올 때 틀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그 X, 빨간 X의 경험 그런 것들이 기억에 자리 잡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언어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언어라는 거는 굉장히 오류로 가득 차 있어요. 언어는 절대로 이 미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니면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벽한 것이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때에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요. 왜냐하면 소통을 위해서 뭐 그게 허용이 될 때도 있고 어쨌든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면 약간의 오류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언어이거든요. 언어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하기 시작할 때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틀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발음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걸로 말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충분한 인풋을 살면서 계속 받다 보면 10세, 20세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언어가 서서히 완성이 되어가는 것인데요.
이제 영어를 처음부터 OX의 영역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면, 학습으로, 교육으로 가르치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려도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편하고 즐겁게 영어를 받아들이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와 바이링구얼 육아를 하든 다른 엄마표 영어를 하든 틀린 영어를 절대로 들려주면 안 되고, 아이가 틀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이런 좀 OX의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 10개 정도 영상을 추천했던 것 같은데 여기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상은 저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보는 영상하고 좀 몇 가지 점에서 달라야 하는데요. 일단 대체로 부모님이 보기에 되게 느리다, 되게 잔잔하다, 되게 화면 전환이 적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적합한 영상들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영상을 컷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좀 화면이 급격하고 빠르게 바뀌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영상에 더욱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집을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방식의 영상에 노출되었을 때 조금 인지적으로 좀 과부하가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발달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화면 전환이 적고 좀 잔잔한 거,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화면 속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가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저희 아이의 첫 영어 영상으로 선택했던 이제 해리 더 버니라고 하는 그냥 교육적인 영상이 있어요. 부모님이 보시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되게 잔잔하고 토끼 한 마리가 나와서 컵이네, 막 이런 영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라 앤 덕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영상인데, 그것도 굉장히 잔잔하고 막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 그런 영상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EBS 같은 데서 방영이 많이 된 도라 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요거는 좀 잔잔하고 좀 느리기도 하고, 캐릭터가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약간 한 2초, 3초 정도 기다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아이가 영어를 또 말해보기도 하고, 그 도라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잘 활용했고 좋은 교육적인 영상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발달에 유익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영어 습득을 위해서이든 다른 것들을 위해서이든 영상을 보는 행위 자체는 아이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지침이 있잖아요. 2돌 이전에는 영상을 보여주지 말고 2돌 이후에는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시간을 제한해서 보여주고, 이런 지침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비롯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인데,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대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체를 이용해서 탐색을 한다거나, 이런 발달에 굉장히 유익한, 아니면 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발달에 유익한 활동들에 비해서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발달에 유익한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아이한테, 예를 들면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된다, 내가 설거지를 잠깐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필요에 의해서 아이한테 10분, 20분 영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영상을 노출하기만 해도 아이 뇌에 어떤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뇌가 멈춘다거나 뇌세포를 파괴한다거나 그런 것의 부작용이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런 영상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어떤 영상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보는지 아니면 엄마 옆에 붙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지, 그리고 규칙을 정해서 보는지, 밥 먹을 때는 절대 안 보여준다던가 하는 이런 좋은 규칙들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다양한 맥락에 따라서도 영상을 보여주면서도 발달에 아주 크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아이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아이가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영상 시청이라는 거는 아이에게 좋지는 않다,
뭐 그게 영어이든 한국어이든 좋지는 않다, 발달에 전반적으로.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영어에 조금 더 친숙하고 즐겁게 노출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까지 조금 가져가면서 내가 육아에도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좀 정해서 하루에 뭐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좀 정해서 내가 필요한 순간에 좀 현명하게 좋은 영상으로 잘 골라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시청을 패스트푸드처럼 이거를 먹었을 때, 영상 시청을 했을 때 뇌가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쌀밥처럼 쌀밥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뭐 채소도 먹어야 되고 더 영양적으로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더 좋은 발달의 기회를 좀 빼앗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 내가 영상을 보여줬을 때 기회비용, 아이의 놀이 시간, 아이의 뭐 그림 그리기 시간, 아이의 뭐 상호작용 시간, 아이의 대화 시간 뭐 이런 기회비용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육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잘 놀아주는 법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긴 시간 동안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양육자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이 집중력은 굉장히 사회적인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장난감하고 그냥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보다 부모님이 옆에서 어떤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아이에게 비언어적인 신호라던가 언어적인 신호들을 많이 줄 때 아이가 더 이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키워드는 부모님이 아이에게 이 풍부한 이제 사회적인 신호들을 많이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크게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제 아이가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적인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에 어른들보다 더 많이 의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 내가 뭔가 놀고 있는 어떤 놀잇감 이런 것에도 부모님이 그거를 같이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야. 왜냐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적으로 내가 뭔가에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뭐에 주의를 집중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어른의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고 어른의 시선, 어른이 바라보는 거 그게 가치 있는 것인가 보다 하고 아이가 거기에다가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거기서 뭔가 학습적인 효과라던가 아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온다. 아이의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진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육자가 바라보는 거, 양육자가 뭐 손가락질해서 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좀 비언어적인 신호들, 제스처, 뭐 시선 이런 것들이 아이가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더 그 놀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뭐 쓰다듬어 준다거나 잘했어 라던가 뭐 엄마가 미소를 짓는다거나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반응의 신호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놀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더 세련되게 대상과 상호작용하게 하고 더 길게 집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릴수록 이제 비언어적 신호를 잘 활용하자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언어적인 신호를 줄 때 조금 더 아동지향적인 스타일로 이제 말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줄줄줄줄줄 말했을 때 이 말들을 어른처럼 능숙하게 의미 단위로 잘 끊어서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말한다거나 좀 중요한 부분에는 조금 더 강세를 준다거나 약간 유치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좀 리드미컬하게 되게 약간 과장된 듯한 그런 톤, 어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에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이의 언어 발달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더 이제 집중하게 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엄마가 나한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 같이 이제 참여하고 뭐 개입하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어떤 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고음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노래하듯이 말하는 것을 많이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잘 하게 되었는데 어른에게 하는 말과 아이에게 하는 말은
좀 다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놀이를 할 때 그냥 옆에 앉아는 있지만 이렇게 뭐 핸드폰 본다거나 뭐 켜져 있는 TV를 본다거나 이렇게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반응해주지 않는 이제 그런 태도보다는 아이가 뭘 하는지 같이 이제 봐주고 아이가 뭘 했을 때 말이나 행동으로 그거 했어 그게 굴러가네 뭐 복잡한 언어적 자극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아이의 행동과 말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그 자리에 있어 주시면 아이가 더 놀이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놀 때 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리들을 다 적용을 해보시면 더욱더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되고 아이도 그 시간에 더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와의 삶에서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반응해 주는 거, 그게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반응을 해 주는 것을 잘 기억한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와의 놀이나 이제 영어를 이제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사실 비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는 엄마의 어떤 표정이나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뭘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런 것들을 더 잘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한다고 하면 좀 비언어적인 요소들 아이에게 활짝 웃어준다거나 뭐 안아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내가 방금 한 게 뭔가 긍정적인 것인가 봐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고요. 아이가 좀 크면서 한 2돌 정도 지나면 자기를 이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 어떤 엄마가 나를 좋게 생각하네? 나쁘게 생각하네? 이렇게 좀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약간 칭찬이 평가와 좀 직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의 어떤 점을 내가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제 바라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칭찬 관련된 연구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캐롤 드웨 교수의 연구 결과들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때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잘 그렸네? 너 시험 잘 봤네? 똑똑하네? 이런 어떤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 능력치나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을 자꾸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너 똑똑하네 라고 하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칭찬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특히 사회적인 이제 비교가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면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을 하게 되고 나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되고 그거는 고정된 거라고 이미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내가 노력을 해서 쟤보다 더 잘하게 된다거나 쟤처럼 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좀 똑똑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어려운 과제보다는 쉬운 과제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반면에 부모나 교사가 아이에게 과정 중심의 칭찬 그리고 성장을 칭찬하는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을 때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의 능력치는 노력을 통해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 똑똑해가 아니라 이 수학 문제를 너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었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면 여기 그림 색칠을 여기가 안 삐져나오게 되게 열심히 칠했구나 아니면 이 그림을 너가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표현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에 조금 주목해 주는 거 그리고 너 어제는 이거 잘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잘하게 됐구나. 너 작년에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잘하게 됐네. 아이들은 이렇게 긴 호흡 속에서 자기의 성장을 보는 좀 능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에 초점을 맞춰주면 아이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이런 칭찬의 부작용 없이 더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영어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너 그거 알고 있구나 대단해 이거는 조금 고정 마인드셋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너 영어 되게 잘한다 영어 시험을 100점을 맞았다 이런 것보다는 이 영어 노래 되게
많이 연습해야 외울 수 있는 건데 이거 끝까지 다 외웠어? 너 혼자? 진짜 멋져. 뭐 이런 식으로 좀 과정, 노력, 그리고 어떤 그 성장.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갈수록 더 잘하게 됐구나.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점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의 영어 습득도 도와주면서 또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well done 이런 것도 사실 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했어. 이거는 그냥 아이한테 긍정적인 거, 굿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거기에 조금 이제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냈네. 이런 좀 특정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you did it all by yourself. 너 혼자서 다 해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지만 한국에서 잘 안 쓰는 그 문장이 I'm proud of you 예요. 나는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가 잘했어. 너가 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나는 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 이제 아이의 굉장히 자존감을 좀 부스팅 시켜줄 수 있는 너가 이런 것들을 해내다니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제 엄마의 어떤 감정이나 감탄을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로 아이와 대화하는 거에는 이렇게 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정서, 감정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조금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 유치원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는 보통 영어 능력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어 실력이 오를 것인가, 그리고 그 오른 영어 실력이 쭉 유지될 것인가, 이제 그 관점에서만 보면 영어 유치원이 단독으로 평생 가는 어떤 자산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해외에 1년 동안 나가 있을 기회가 있다면 몇 살에 나가는 게 이제 효과적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몇 살에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정도 된 다음에 이제 해외살이를 했을 때에는 아이가 이미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지고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유치원생들이 대화하는 것보다 더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읽을 수 있으니까 책도 읽고 콘텐츠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다른 나라 언어를 경험하는 것이 그 언어의 안정화에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형제 자매들을 외국에 보냈더니 언니는 쭉 유지가 됐는데 동생은 그게 한 1, 2년 되니까 그 효과가 없어지더라. 그런 식의 연구 결과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치원생일 때는 그런 식으로 영어 유치원 같이 몰입 교육을 하더라도 그 안정화가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뒤에도 좀 충분히 영어로 이제 일상에서 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경험이 뒤따르지 않으면 좀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 저는 영어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이의 정서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치원생 시기 아이들이 기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아이의 삶에서 어쩌면 50% 이상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어 유치원, 기관 생활인데 그 기관 생활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좀 다른 것들을 너무 놓칠 수 있게 되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영어로 만약에 말을 해야 된다, 한국어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좀 키울 수 있고, 그럼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예 소통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국어로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말해야만 해 라고 했을 때 아이의 어떤 소통 욕구나 이런 좀 전반적인 정서 측면에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지만 영어 실력에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을 꾸준히 시켜온 아이가 있을 것이고, 영어 유치원에 가면서 좀 처음 영어를 해본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 환경에서 굉장히 좀 영어에 대한 효능감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쟤는 영어를 잘해서 선생님하고 대화도 하는데 나는 영어를 못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좌절감을 많이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정서적 측면에서는 그런 점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어 발달인데, 사실 언어 발달에 대해서 부모
부모님들이 한 만 3세 정도까지 되게 신경을 써요. 근데 애들이 엄마랑 소통이 잘 되고 그러기 시작하면 뭔가 이제 끝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유치원생 때도 아이들의 언어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더 어떤 정서적으로 미묘한 표현이라던가 고급 어휘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 시기에도 사실 언어 발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영어로 그런 고급의 소통이 일어나는 환경에 처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어 발달은 이렇게 언어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어 언어 발달, 영어 언어 발달이 따로가 아니라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언어 지능이 발달하는 게 있고, 그 위에 뭐 한국어 어휘, 영어 어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통의 언어 지능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양질의 언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어 수준은 그 아이들의 한국어 수준보다 낮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의 언어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간의 대화도 서로의 언어 능력에 맞춰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어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영어든 한국어든 관계없이 그 언어의 양과 질이 한국의 일반 유치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언어의 양과 질에 비해서 저는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유치원에 간다. 그러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한국 아이들이 모여 있는 영어 유치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좀 그런 언어 발달 측면에서의 약간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의 생활이 좀 스트레스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셨을 때는 이제 집에서 조금 더 아이와 좀 밀도 높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뭐 충분하게 소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과 한국어로 또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향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관에 다닌다는 거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기관에 보낼 때 일반 유치원이든 영어 유치원이든 뭐 내가 뭐 워킹맘이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오래 보내야 된다거나 뭐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 기관 생활이라는 게 아이에게 힘들 수 있구나,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 있구나. 어른들도 왜 하루에 뭐 8시간씩 회사에서 일하고 막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는 그냥 유치원에서 놀다 오는 것 같은데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 나한테 다 무조건 맞춰주는 부모님이 아니라 굉장히 나한테 맞춰주지 않고 막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막 예측 못한 상황도 일어나고, 이런 되게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 기관 생활이에요. 놀이 중심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관에 보낼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집에 하원 후에는 아이와 더 놀이하는 시간 많이 가진다거나 스킨십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유대감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첫째 아이가 만 1.5세 정도 되었을 때부터 지금 만 5.5세 정도 되었거든요. 4년 동안 아이와 하루에 특정 시간을 떼어서 한두 시간 정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바이링구얼 육아를 지속을 해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저의 경험과 이거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되어서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어려움 없이 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들 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아이와 두 언어로 소통한다고 하는 이 경험이 저한테도 굉장히 즐겁고 좀 설레는 경험이었어요. 아이와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와 이런 말을 얘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얘가 잘 알아듣는다거나, 제가 아이에게 해주는 영어 문장의 수준이 이제 점점 이제 높아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라던가, 아이와 영어로 되게 무리 없이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뭐 이런저런 순간들 속에서 내가 좋은 방향성을 택했구나. 아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굉장히 상호작용으로 가득하고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서 아이의 앞으로의 영어를 바라보는,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정서에 내가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제 그런 거를 깨달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이제 엄마표 영어 방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내가 직접적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뿌듯함, 뭐 그런 즐거움을 느낄 기회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 뭔가 아이의
이제 영어 실력을 막 높여야 되고 책을 읽어주더라도 뭐 AR 지수, 원서의 그 수준 난이도를 뭐 2로 높이고 3으로 높이고 뭐 그런데 이렇게 막 끌려가는 것보다 저한테는 그런 방식이 더 이제 편하고 효과적이고 또 즐거운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어 경험을 좀 긍정적이고 즐겁고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